백신 접종이 재개되고 자녀 백신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1차 접종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 참여율이 관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0주 연속 오르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몰리면서 최근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참가 선수의 코로나에 감염되면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 서명을 요구해 논란입니다. 벌레를 잡으려고 살충제를 뿌렸다가 집안에 불이 나거나 폭발이 일어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확연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예약자 수가 12만 명 정도였는데 얼추 10만 명은 접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난주와 비교해도 그렇고 휴일에 문을 열지 않는 백신 접종 기관이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된 지 사흘 만에 13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마쳤는데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은 533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은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재개 4흘째인 오늘 전국 12,800개 위탁의료기관에선 첫 주말 접종을 맞은 65세에서 74세 예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백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맞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지난 이틀간 1차 접종자는 1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예약자 12만 명을 더하면 사흘간 130만 명이 접종에 나선 겁니다. 병원의 예비 명단과 SNS를 통한 예약으로 자녀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이틀간 13만여 명에 달합니다. 오늘 맞을 날짜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늘 맞고 나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어제 기준 누적 접종률은 520만 명을 넘겨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91일 만에 10%를 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SNS를 통해 접종의 속도가 붙고 예약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항체의 지속 기간도 짧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순서와 시기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을 빨리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서 3천여 명이 1차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1차 접종률이 10%를 넘으면서 집단 면역 달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1,3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접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느냐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까지는 앞으로 777만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한 달 평일 기준 하루 30만 명 이상 접종해야 하는데 위탁기관 12,800여 곳과 접종센터 260여 곳을 활용해 100만 명 접종도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최대한 한 개소에서 의사 한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그 인원수가 100명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이제 최대 그 100만 명 이상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상반기 물량 1,800만 회분이 순차 공급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모더나 백신 1,000만 명분 우선 도입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백신 수급도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결국 관건은 접종률. 현재 60세에서 74세 이하 접종 예약률은 67.5%로 정부 목표 80%엔 못 미칩니다. 전 국민 동의율 70%를 넘겨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약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목을 해야 돼요.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70% 만만치 않아요. 백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백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앱 예약 시행 사흘째인 오늘도 남은 백신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 꺼리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녀 백신 열풍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앱을 통한 자녀 백신 예약이 처음 시행된 그제 서비스 개통 즉시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2시간 후에 원활하게 복구되었으며 겨우 접속에 성공해도 잔여 백신이 남은 병원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근처 지역에 그냥 다 회색으로 없음 떠가지고. 이유는 병원이 갖고 있는 예비 명단 때문입니다. 노쇼 백신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에게 먼저 순서가 가는 것이죠. 노쇼가 나면 그걸 올리거든요. 그런데 올릴 수가 없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예비 명단도 추가로 계속 받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드문 합병증인 희귀혈전이 특히 젊은 층에서 더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한때 기피 현상까지 빚어졌던 상황. 그런데 갑자기 30대에서 50대 성인들이 잔여 백신을 맞겠다며 몰려드는 이유는 뭘까?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는 걸 제일 먼저 해보고 싶어요. 가격리 같은 게 없다면 다녀오고 싶죠. 물론 백신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서 혈전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는 않고는 있어요. 잔여 백신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잔여 백신에 쏠리는 관심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려는 모두의 염원이지 않을지. 불안 그리고 막연한 걱정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접종이 더해질 때 일상 회복의 시간은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어 다행이긴 한데 군 내에서 이번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휴가를 두고 병사들을 압박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배식과 군 기강 문제에 이어 백신 폭로까지 군 내부가 혼란스럽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1사단 병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부대 간부들이 백신 접종에 동의하면 몰래 휴가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내용인데 백신 맞을래, 나한테 맞을래라며 압박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기 싫으면 일단 신청해놓고 맞으러 갔을 때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라고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육군 3사단 병사 역시 행정관으로부터 옆중대 접종 동의율이 80% 이상인데 우린 40%도 안 된다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휴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일선 지휘관들이 백신 접종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집단 격리로 병력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30세 이상 장병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 군 당국은 다음 달부터 30세 미만 장병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제 동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집계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과 해병대는 백신 접종은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다며 맞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지난 18일 압수수색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가늠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부교육감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결제 라인에서 빼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얘기는 부교육감도 특별 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분석을 마친 공수처는 특별 채용 담당자 PC에서 의견서 형식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특별 채용에 관한 부교육감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당시 김모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이 시간부터 특별 채용 결제 라인에서 빠지겠다. 과장국장들도 제대로 판단해서 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은 실무진의 동의하에 특채 관련 문서를 단독 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당시 김 전 부교육감이 문건 형식으로 반대 의사를 남긴 경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018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특별 채용 관련 법률 자문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부교육감과 실무진이 법률 자문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자진해서 결제 라인에서 빠진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 전 부교육감을 포함한 실무진을 소환해 진술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경찰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영구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라는 점을 알았는데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해 거짓말이 드러났죠. 그런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가 이영구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하루 3차례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A경위가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건 지난해 11월 9일. 사건 발생 사흘째 되던 날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일과 겹칩니다. A경위를 포함한 서초서 관계자들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전 차관의 고위공직자 가능성을 인터넷 검색 등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초서 A경위는 이날 경찰 내부망으로 서울청 생활안전계 B경위에게 이 전 차관 사건 개요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B경위는 당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전화를 걸어 택시기사 조사 일정과 처벌불원서 접수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청 측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지만 실무자 사이 참고용으로 통보됐을 뿐 지휘 라인으로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서초서를 찾은 피해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 폭행 동영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줬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수사 외압이나 사건 축소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검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조직 개편과 함께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인사 적체와 탄력적 인사를 언급한 만큼 그 대상이 고검장급이 될 거라는 분석인데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달 말까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6월 첫 주부터 검찰 인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6월 1일 새 검찰총장 취임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직 개편과 인사안 확정까지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에서입니다. 특히 박 장관이 인사 키워드로 인사 적체와 탄력적 인사를 꺼내든 만큼 고검장급을 고검차장급이나 법무연수원 등으로 발령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인사 적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어제 자리에서 물러난 조상철 서울고검장에 이어 일부 고검장들도 사표 제출을 넣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3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고검장들은 다 인사 대상 아니겠느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인사를 전후해 검찰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법무부는 또 6대 범죄 수사 때는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죠. 오늘 취재우톡에서는 김태훈 기자에게 조직 개편과 신임 총장 임명을 앞둔 검찰 내부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느 조직이나 조직 개편을 하면 자신의 이 실익에 따라서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번 검찰의 반발도 그런 수준은 아닌가요? 단순한 이 조직 개편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검찰 형사부라는 곳인데요. 민생 범죄를 주로 담당을 하는데 어떤 수사를 할 때 그것보다 더 나간 수사, 인지 수사라고 하는데 인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라. 보고 정도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검찰총장이 승인하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승인을 하면 되지만 보고 루트가 있죠. 5단계, 6단계입니다. 보고하고 올라가는 그렇죠. 게. 근데 이 수사라는 거는 압수수색 빨리 들어가야 되고 증거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어서 수사 자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만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만약 가질 경우에 승인을 미룬다든가 조금 뭉갠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관련 수사에 있어서는 진척을 내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도 일선 검사들이 조직 개편에 반발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어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과 이 휘하 검사들의 마찰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자, 이번 개편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이 좀 힘을 실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조직 개편안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있었을 때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진짜 미묘한 점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있을 때도 분명히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요? 방향이 정반대예요. 윤 전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쪼개가지고 고검장에게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불과 1년이 딱 지나가지고 이제 총장에게 확 권한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개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장이 누군지를 보고 개혁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는 명분 있는 개편안 아니겠습니까? 그 법무부는 일관되게 이 형사부를 강화하고 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인다 이런 방향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타이밍이죠. 지금 이 타이밍에 형사부의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 법무부의 취지는 큰 흐름 자체는 맞습니다만 이게 왜 굳이 지금이냐 하는 이 타이밍상의 문제는 계속 남는 거죠. 그 타이밍상이 지금 이제 총장이 바뀌는 그 타이밍을 이야기할 텐데 이제 이 막강한 수사권은 임명될 시에 이 김모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주게 되는데 이 논란이 꽤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수임료 논란이에요. 차관을 마치고 법무법인에 가서 한 8개월 동안 2억 원가량의 돈을 받았는데요. 이 전관 특혜가 좀 아니냐. 그런데 마침 또 수임한 사건이 그게 문제죠.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이른바 이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이런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운영사 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 없다. 국민의 법감정과는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그걸 의식해서인지 바로 5천만 원을 기부를 또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조 기자가 본 현재 검찰의 상황을 한 줄 톡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죠. 국민의 검찰이냐, 권력의 검찰이냐.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이번 직제 개편안을 놓고 보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한 줄 톡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빈대를 잡다 초가 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최근 벌레를 잡으려고 살충제를 뿌렸다가 집안에 불이 나고 폭발이 일어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주택 내부가 연기로 자욱합니다. 살림살이는 온통 시커멓게 불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띠띠띠띠 하는 소리 났었어요. 아니 불이 날 때 전기가 튀더라고요. 부엌이 든 전기 모기 퇴치기에 바퀴벌레가 들어가자 80대 할머니가 살충제를 뿌렸는데 모기 퇴치기 안에서 튄 불꽃이 살충제와 만나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교롭게 거기에 들어갔어요. 바퀴벌레도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씩 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뿌린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수원의 한 상가 앞에서도 맨홀 속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살충제를 뿌렸다가 폭발 사고가 나 주민 한 명이 다쳤습니다. 불꽃이 그 가연성 액체, 그러니까 무화된 데에 닿으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살충제에 포함된 LP가스 등 인화물질이 불꽃을 만나면 폭발과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살충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환기를 하고 인화물질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0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물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몰렸기 때문인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또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폐지되면
전세 시장 불안은 더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98제곱미터형 전세가 나흘 전 27억 원에 계약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인근 단지에서 공사 기간에 살 집을 구하려는 이주민이 몰린 겁니다. 서초동 방계동 반포 이쪽으로 많이들 지금 찾고는 계시는데 없어요. 이주 시작해가지고 6월달부터.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주인이 늘어난 세부담을 줄이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 시행되면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연히 전세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16%. 지난주에 비해 2배 넘게 뛴 건데 서울 전체로 보면 전세값은 100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이 좀 노출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전세로 돌린다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주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값싼 전월세를 공급해주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전세 시장 불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강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늘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진 소득 격차는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초고가 아니면 초저가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0원에서 30,000원대 중저가 화장품 샵이 가득했던 명동 거리. 대부분 문을 닫거나 비워져 있습니다. 주 고객층이던 젊은 층이 더 이상 중저가 화장품을 찾지 않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좀 고가여도 그냥 뭐 제 피부에 맞는 성분이나 뭐 이런 걸 보고 백화점이나 뭐 피부과 제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반면 수십만 원대가 즐비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은 평일 낮에도 북적입니다. 패션 업계도 고가 브랜드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 반면 중저가 패션 브랜드는 매출이 26.5% 쪼그라들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고가의 보석이나 시계류 매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반면 라면, 즉석밥 같은 생필품은 저가 제품이 잘 팔립니다. 초저가 즉석밥의 최근 일주일 매출은 출시 초기보다 약 30% 늘었고 초저가 라면은 약 3배 늘어났습니다. 이 봉지라면은 한 봉지에 300원대로 이 껌 한 통보다도 싼 가격인데요. 최근 편의점들이 잇따라 이런 초저가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저렴하게 파는 창고형 할인점 매출도 일제히 뛰었습니다. 8개월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고소득 가구는 숫자가 좀 더 늘었고 중산층이 조금 더 무너지면서 저소득 가구의 숫자도 늘었다. 소비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K자형으로 벌어진 소득 격차만큼 제품 소비도 양극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일본은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 도쿄올림픽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코로나에 걸리면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서명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올림픽은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 책임은 회피하고 싶고 이러한 IOC 태도가 논란입니다. 장용옥 기자입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3,708명.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일본은 도쿄 등 9개 지자체의 긴급사태를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은 치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そうした声をしっかりと受け止め、関係者と協力しながら安全安心の大会に向けて取り組みを進めております。 스폰서십 장사를 하는 IOC도 개최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겠다는 겁니다. No government, no health authority can or has taken over guarantees against infections. This is a risk that we all bear. 한 선수가 공개한 동의서에는 사망 등의 모든 가능성을 안고 참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직위의 책자에도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사망까지 언급하는 동의서는 이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우려가 있었던 리우 올림픽을 포함해 최근 6차례 동하계 올림픽의 선수 동의서에는 감염증이나 사망 등의 문구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미국에서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다툼 끝에 한 남성이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 총탄에 6살 소년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범인이 일주일 넘게 잡히질 않자 가족과 지역사회는 3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켠에 인형과 꽃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벽에 붙은 소년의 사진을 보며 애도합니다. He had his whole life ahead of him. You guys took that from him. May you get what you deserve. 지난 21일 오전 8시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55번 고속도로에서 6살 에이든 리오스는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유치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이든 어머니가 차선을 바꾸려 하자 흰색 승용차가 거칠게 끼어들었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항의하자 흰색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남성이 여러 번 총을 쐈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에이든이 총탄에 맞았습니다. Please help us find the people that did this to my little brother. He's only 6. 총격범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에이든의 가족은 현상금 5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현상금은 32만 5천 달러, 우리 돈 3억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더 많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예비경선 발표를 통해 5명으로 줄어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지역을 돌며 표밭을 갈았습니다. 내일은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도 열립니다. 박경준 기자 보도 보시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대구 경북부터 찾은 건 본선에서 영남 당원들의 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보수 정치의 본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 후보는 모든 자원을 가동하겠다며 후원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을 찾은 나경원 후보는 공정한 대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 내에 있는 후보도 당 밖에 있는 후보도 다 데려다가 공정 경선을 시켜야 됩니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등 당박 대선 주자들을 위해 대선 경선을 9월 이후에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울산을 찾아 이 나 후보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이준석이나 나경원이나 국회의원 아니고 이런 사람은 그냥 책임질 일이 없어. 홍문표 후보는 충청, 조경태 후보는 PK에서 텃밭을 다졌습니다. 호남 표심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합동연설회를 이어갑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 윤석열에게 사냥당했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6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 날 출간이 되죠. 네, 이 표현이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70여 쪽 분량 회고록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은 통제받지 않은 괴물이라면서 윤 전 총장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면서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하고 고강도 표적 수사를 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로 수사했다는 그간의 여권의 주장과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은 울산 사건 공소장에는 이 대통령이란 단어가 35회 등장한다면서 4.15 총선에서 보수 야당이 승리하면 국회가 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준 것이라고 썼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 사태라는 그 진단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 속내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실형이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가 일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딸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고 부인과 함께 집과 사무실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이는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이 부인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제 처가 증거인멸했다고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회고록에서 조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역시 지지층을 향한 어떤 메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책 예약 주문량이 지금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판매 이후에는 더 큰 논란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조국 윤석열에게 사냥당했다의 느낌표는 민주당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로 하겠습니다. 네. 재보궐 참패 직후 초선 의원들의 조국 사태 사과로 진통을 겪었던 민주당. 회고록 출간 소식에 이 대선 주자들까지 그를 감싸는 듯한 발언하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민주당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국의 시간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민주당에게 다음 대선까지 쭉 이어갈 그런 문제이자 숙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영선의 벽 넘나입니다. 네, 이준석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거의 안철수 현상, 지금 현재 윤석열 현상 이런 걸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개인 역량을 넘어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돌풍이 본선까지 가겠느냐?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요. 의원 선거에서 3번이나 낙선했던 이 후보가 조직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같습니다. 그 얘기는 예비 경선의 룰과 본 경선의 룰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본 경선에서는 당심 반영 비율이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예비 경선 당원 투표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이었지만 본 경선은 32만 명 선거인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로 치러집니다. 때문에 조직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 경선 때는 당협위원장의 오더가 들어간다면서 이 과거처럼 주문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영선의 이 후보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예비 경선 결과를 보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요.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크던데 예. 근데 홍 기자, 이게 조직력으로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2년 전 2019년 전당대회 결과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당시 투표율이 24.6%였는데요. 예비 경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전 최고 51%, 나전 의원 26%라는 수치가 만약에 이 본 경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32만 당원 투표에서 나전 의원이 지금보다 3만 3,600표 이상을 더 얻을 경우에 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받죠. 현장 투표는 아무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ARS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미칠 것 같습니다. 굳이 현장을 가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IT 기술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고령층 당원들이 이 투표의 불편함을 느끼진 않을지 그 부분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선까지 한 11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이준석 영선의 벽 넘나의 느낌표는 2011 안철수 현상 반면교사로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11년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으로 돌풍을 일으킨 듯 했지만 결국 미풍에 그쳤고 10년째 새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변화에 대한 바람이 이른바 이준석 현상으로 나타난 건데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동안 수도권 일부와 영서, 경북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서부와 영동, 충청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내일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에 경기 서해안과 충남, 전북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많게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대구도 2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곳곳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본 지도에 독도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정치적 행위를 금하는 IOC는 일본에게 문의하라며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때는 달랐습니다. IOC가 정치적 선전을 허용해선 안 된다 해 우리는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웠었죠. 그런데 이 논란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올림픽 보이콧을 거론하며 가세했습니다.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또한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일 겁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까지 생각한다면 정부 당국의 냉철한 대처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